자연분만 할 때 힘주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가슴이 다 망가졌어요. 와이어 있는 수유 브라를 권하시더라고요. 단유 마사지 기간도 더 길게 잡으셔야 돼요. 자궁 경부는 그냥 1cm 뭐 맘카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저런 시도를 해보게 되는데 별짓을 다 해본 것 같아요. 오늘 입원하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가진 통과 진진동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오늘 또 티를 마시면서 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둘째를 출산한 지 지금 368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사실 제가 잔디 한 6개월, 7개월? 그쯤에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편집까지 다 해놓은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1년 이상 지나가면 이거는 이제 기억 속에서 다 지워질 것 같아서 더 늦기 전에 찍어봐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전에 이제 정리해놨던 자료들을 보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출산하고 1년 후에 저희 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진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진짜 1년밖에 안 지난 일이고 어쩌면 인생에서 정말 큰일인데 좀 많이 가물가물해지긴 했어요, 그 사이에. 그래도 제가 한번 또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제가 임신을 계획하고 준비한 과정, 그 다음에 임신이 되고 임신 중에 이제 느꼈던 점들, 그거를 이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산하고 산후조리하는 거 플러스 지금 이제 애가 돌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 제 몸 상태라든지 육아는 어떻게 했는지 이 정도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신 계획. 일단 저는 둘째다 보니까 둘째 계획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도 그럴 게 제가 둘째는 절대 없다고 항상 그렇게 확언을 막 하고 다녔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확 그런 생각이 바뀌고 바로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꽤 계셨던 것 같아요. 일단 둘째는 절대 없다고 했던 이유는 너무 힘들잖아요, 솔직히. 임신, 출산, 육아 이 과정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한 아이를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그 아이를 이제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게 굉장히 커요. 사실 진짜 내 몸 하나도 간수 못하는 나도 아직 어린 양인데 나가지고 누굴 책임지겠어요.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 임신 기간이 정말 너무 힘들었고 또 첫째 출산하고 그 산후조리 과정에서 너무 힘들고 안 좋은 기억이 많았어가지고 첫째를 닮은 둘째는 어떤 모습일까도 궁금하고 아기아기했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립지만서도 섣불리 도전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첫째 낳고 진짜 많이 아팠고 고생을 또 많이 해가지고 이 고통을 알고 내가 한 번 더 이거를 시도한다면 나는 진짜 바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생각이 바뀐 이유는 첫째가 새돌이 되기 전이었으니까요. 저희 아빠가 좀 갑자기 급격히 많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신 거예요, 몸에. 특히 치아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정말 젊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3남매이기 때문에 저희 셋을 키우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한 게 이제 이른 나이에 찾아온 거죠. 그래서 치아가 많이 안 좋아서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여차저차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이게 임플란트라는 게 정말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여러 개를 해야 되는 경우는 정말 기간도 오래 두고 봐야 하는데 이 치아가 정말 중요한 게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그 씹고 먹는 그 행동을 못하게 되니까 일단 기력이 없어지잖아요. 잘 먹지 못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력도 떨어지지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내 자유자재로 먹을 수 없다는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우울감 같은 게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못 드셔서 매주 이렇게 반찬이나 드실 음식들을 막 갈아다가 막 갖다 드리고 했었는데 그때 저희 3남매가 같이 이제 병원에 갔었어요. 치료 받으실 때. 근데 막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시는데 문득 이렇게 양옆에 남동생과 언니가 있는 게 굉장히 든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 이 두 사람이 내 옆에 없었으면은 나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번에는 그냥 치아지 나중엔 더 연세가 드시면 어디가 어떻게 아플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부모님을 케어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든든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 3남매를 낳아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진짜 너무 잘 지내기 때문에 이들이 없다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운 거죠. 여러 방면에서. 그래서 그 순간 나중에 이
이 무서움을 반디가 혼자서 오롯이 감당을 해야 된다? 이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한순간에 탁 바뀌었어요. 갑자기 나는 둘째를 낳아야겠다. 저한테는 이 3남매 그 형제 자매라고 해야 되나? 형제 자매가 굉장히 의지도 많이 내고 정말 인생이 정말 동반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떠올려 보니 반디에게도 이렇게 둘도 없는 인생의 동반자가 생기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순간에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정말 길게 봤을 때는 언젠가 나도 하늘나라에 갈 텐데 그때 얘가 혼자 남겨져서 내 장례식을 준비하고 뭔가 이런 모든 것들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게 나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평생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둘째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신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사실 정말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임신 준비? 내가 시작하면 진짜 그냥 뭔가 바로 될 것 같은 막연한 자신감? 근데 막상 시작하면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생각보다 또 이제 첫째가 있다 보니 첫째를 케어하면서 내 일도 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일이에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배란일 테스트기를 사용하면서 나의 배란일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두어야지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플이랑 이런 걸 사용하면서 이제 숙제를 하게 되죠. 정말 별짓을 다 해본 것 같아요. 처음에 한 달 정도 시도할 때 뭔가 이번에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실패했고 두 번째 달에 그래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던데 해볼까? 이러면서 개월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마음에 조급함이 생겨요. 좀 더 간절해지는 마음도 생기고 약간 오기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뭐 맘카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게 되는데요. 몇 번 이렇게 증상 놀이를 하게 되면서 테스트기를 보고 실망하는 일이 잦아지게 돼요. 그러다가 정말 진짜 매지가기로 보면 보일 듯 말 듯한 막 그런 경험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 저는 그냥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든 빨리 알고 싶어서 계속 얼리 테스트기를 사용하다가 이제는 정말 딱 숙제 후 14일 정도, 15일 정도 딱 됐을 때 단호박으로 나오는 테스트기만 사용해서 했던 것 같아요. 검사를. 그리고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흐르다가 처음에는 막 엽산 정도만 챙겨 먹던 게 갑자기 뭐 비타민 D, 오메가3, 그다음에 이노시톨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먹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노시톨을 먹고 얼마 후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역시 이 정도면 될 줄 알았어 이러면서 한시름 놓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뭔가 또 생각보다 빨리 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계속 그런 뭔가 약간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화유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다행히도 극초기에 화유를 하게 돼서 제가 체감하기에 막 몸에 이렇게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이게 상실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실 화유가 되는 경우는 정말 흔한 일이라고 해요. 근데도 이게 너무 간절히 바랬던 둘째였어서 그런지 상실감이 너무 커서 막 진짜 막 눈물이 막 꺽꺽 나고 막 너무 서럽고 막 보지도 못한 둘째지만 막 미안하고 온갖 감정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좀 티를 장착하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그때 되게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유산될 수정란이었던 거예요. 약하게 수정된 수정란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좋게 생각하면 약한 수정란보다는 다시 만나서 더 건강한 수정란으로 태어나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오히려 다행이다 이러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부터는 그 전처럼 열정적으로 시도하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양제 챙겨 먹는 것들 잘 챙겨 먹으면서 배란일에만 숙제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실패를 했죠. 그 달이었나 그 다음 달, 또 그 다음 달. 한 2개월, 3개월 정도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마음이 조급해졌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정말 축복이잖아요, 아기들은. 이 축복을 만나려고 하는 일이 이렇게 내가 불안하고 강박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음을 비웠어요. 그래, 어차피 나는 지금 너무 예쁜 첫째도 있고 내가 이 둘째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 애쓰지는 말아야겠다. 왜냐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이게 감정적으로. 그래서 뭐 안 생기면 나한테 그냥 안 주시려나 보다. 나한테는 하나로 충분한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비웠어요. 너무 힘들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마음을 비우니까 갑자기 생긴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정말 마음이 편해야 된다. 뭐든지. 스트레스가 최악이다. 스트레스나 이런 뭔가 강박, 조급함 이런 거를 좀 내려두고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잊으세요. 숙제한 것도 잊으세요. 내가 정말 임신이 되면 어떻게든 알게 돼 있어요. 숙제하고 2주 세지도 마세요. 그냥 내가 임신 준비하고 있다는 걸 그냥 잊으세요. 그래야지 저는 마음이 많이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임신을 확인을 하고 나서 일단은 초반에 소화가 되게 안 되기 시작했고, 그 있잖아요, 막 급하게 먹고 소화 안 됐을 때 배만 빵빵한 거? 배는 그렇게 부르지 않은데 이렇게 가스로 배가 빵빵하게 가득 찬 그런 느낌? 음식을 먹어도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술이 땡기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이 엄청 부어서 항상 잘 끼던 반지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런 증상이 반복되다가 제가 꿈이 잘 맞는 편이거든요. 예지몽 같은 것도 좀 잘 꾸고, 딱 그 시기에 태몽을 꿔서 그때 확신을 했었죠. 그렇게 태몽을 꾸고도 바로 테스트기를 하지 않았어요. 희망고문 당하고 싶지 않아서 딱 한 번에 끝내자 해서 딱 14일, 15일쯤 되던 날 단호박 스마일 테스트기로 한 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화유 경험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산부인과에 가지 않았어요. 두 줄이 뜬다고 해서 산부인과 가면 바로 아기집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또 주수가 차야 돼요. 이렇게 빨리 알게 된 경우에는 임신 테스트기 두 줄이 거의 동일하게 진해졌을 때 병원을 가야 아기집을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피검사하고 전화 받고 뭐 수치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보고 막 이런 과정조차 너무 싫어서 그냥 매일 아침 점점 더 진해지는지 확인해서 두 줄이 거의 비슷해졌을 때 병원을 찾아갔죠. 그래서 그때 아기집을 보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너무 불안하잖아요. 초기에 이제 유산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심장 소리는 들어야지 내가 좀 안심을 할 수 있겠다는 저만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초음파를 보러 갔는데, 제가 다니는 곳에 막 일주일마다 가는 게 뭔가 조금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른 산부인과를 전전하면서 몇 주를 보냈는데, 불안해서 온 산모한테 정말 아주 가끔 이렇게 봐도 볼 거 없어요, 이렇게 좀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괜히 왔겠냐고요. 그쵸? 좀 상처받았던 기억도 나네요. 그분들은 매일 보는 걸 테니. 근데 또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잘 있는지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신 초기에 제대로 이제 접어들어서는 저는 항상 보면은 가슴부터 커지더라고요. 반디 때도 가슴부터 커져서 가슴이 다 텄어요. 그냥 제가 뭐 튼살 크림을 챙겨 발라야지 막 하기도 전에 배도 진짜 1도 안 나왔는데 가슴만 엄청 커져가지고 가슴이 다 망가졌거든요. 둘째도 똑같이 가슴부터 커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입덧이 시작됩니다. 저는 진짜 반디, 잔디 둘 다 입덧이 너무 심했고, 땡기는 음식이 근데 완전 거의 똑같았어요. 과일 아니면 아예 막 매운 음식, 불닭 이런 거 막 땡겨서 먹고요. 그리고 또 저는 반디 때는 진짜 변비 때문에 막 응급실 가고 막 관장을 하는 3-4번을 했을 정도로 임신 중에 변비가 진짜 심했어요. 왜냐면 임신 아니어도 변비가 항상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임신을 하니까 더 심한 거예요. 근데 둘째 때도 똑같이 심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막 관장할 정도까지는 안 갔어요, 이번에는 조금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변비가 엄청 심해졌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초기부터 골반이 아프더라고요. 첫째 때랑 둘째 때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증상이 조금씩 다른 게 되게 신기했어요. 골반이 너무 아파가지고 마치 제가 첫째 자연분반 하고 나서 골반이 엄청 아팠었거든요. 그때처럼 아프더라고요. 정말 다리도 못 올릴 정도로, 바지 갈아입을 때 다리 살짝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째는 좀 뭐든지 빨리 느껴진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 기억으로 한 14주, 15주? 막 이쯤부터 약간 정말 미세한 태동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느낌들을 점차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입덧 약이 한번 먹었다가 그게 더 힘들어가지고 뭔가 속은 편한데 그냥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이렇게 나른해진다고 해야 되나? 완전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사실 입덧이 있이 무기력하냐 입덧이 없이 무기력하냐는 비슷한데, 약간 저는 완전 몽롱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입덧 약이. 그래서 입덧 약도 안 먹고 버텼는데 이 부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 시간이 언제 가나 하는데 또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지나가긴 지나가더라고요. 가물가물해지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몸이 막 뭐 변비, 입덧, 막 골반 아파, 막 가슴 터질 것 같아,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또 어쨌든 일도 하고 있었고 반디도 돌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집안일도 해야 돼. 뭔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첫째랑 둘째랑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의 그 과정이 모든 게 정말 다르더라고요.
내가 이 또 때문에 죽을 것 같아도 애 밥은 챙겨줘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험난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첫째 임신 때 그냥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었으니 또 할만했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죽을 맛이죠. 뭐 첫째가 있던 둘째가 있던 임신이란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이제 임신 중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 임신 중기는 바쁘게 보냈던 기간이었는데 일단 저희 집에 큰 화재가 나서 정말 죽다 살아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궁 경부 길이가 짧은 이슈, 그 다음에 또 조기 수축까지 발생을 하면서 그냥 이때는 집이 정말 불에 타가지고 아예 숟가락 하나부터 다시 장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그냥 정말 힘든 줄 모르고 빨리빨리 복구를 하려고 정말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초인적인 힘이 나왔나. 왜냐면 딱 그 전까지만 해도 자궁 경부 길이 짧고 막 이렇다고 해서 조심조심 몸살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일체 신경 쓸 겨를이 없이 막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임신 후기까지 오게 됐고 저는 임신을 하고도 이제 첫째가 있다 보니까 첫째 업고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그럴 거를 이렇게 몸을 사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일에 있어서 자궁 경부고 뭐고 그냥 한 번 더 안아주고 더 업어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던 행동들과 그다음에 이제 또 후기니까 호르몬이나 몸도 아기가 태어날 준비를 좀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갑자기 골반 통증이 진짜 미친 듯이 일어나요. 근데 다행히 그때 요가를 다니고 있었어가지고 요가로 좀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은 2, 3일 또 괜찮아요. 근데 또 그 2, 3일이 지나면 또 너무 아파서 막 일어날 수조차 없는 통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조기 수축으로 이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정기 검진일에 병원 갔다가 오늘 입원하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입원을 했었는데 거의 자궁 경부는 그냥 1cm대로 떨어졌었고 조기 수축 같은 것도 계속 꾸준히 있었어요. 배뭉침이 1시간 6번이면 일단 그냥 오세요. 일단 와서 검사하세요. 하셔가지고 제가 배뭉침이 1시간에 6번 있을 때마다 병원에 갔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행히 아니었던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또 자주 가니까 또 자주 간다고 혼내듯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산모 입장에서는 어떡해요. 나는 경산모고 자궁 경부 길이도 짧은데 계속 배뭉침이 1시간에 6번 이상이 있어. 그럼 일단 가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발 병원 근심 걱정을 안고 오는 산모에게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라고 해서 온 건데. 그리고 제가 병원을 또 자주 갔던 이유가 반디 때 진진통을 제가 잘 못 느꼈어요. 그래서 반디도 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cm가 열린 상태로 병원에 간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그 4cm도 뭔가 이게 규칙적인 아픔이 있다고 하는데 제 진통 규칙적이지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짐 다 싸들고 갔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대. 더 확실해지면 가자 하고 그렇게 버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진통인지 가진통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제가 배뭉침 6번 있으면 그냥 간 거죠. 정말 무안할 정도로 막 어떻게 경산모가 진진통도 모르냐 이러면서 막 혼내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또 특이하게 밤에 갈 때마다 그분이 당직이신 거예요. 자궁 경부 길이는 질초음파를 해야 돼요. 남자 선생님한테 질초음파 받으면서 너무 서러워가지고 막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오열을 했던 경험이 있네요. 오죽하면은 그렇게 계속 병원을 찾아가겠어요, 그쵸? 그러다가 결국엔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었던 거고 일반적으로 맞는 수축 억제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부작용이 심한 거예요. 춥고 손이 막 진짜 이렇게 떨리고 엄청 심한 감기 몸살에 걸린 듯한 후들후들 떨릴 때가 했어. 뭐 자궁 수축 억제제? 진짜 손발이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가지고 약을 바꿨는데 그 약은 또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32주 전에만 보험이 되고 32주 이후로는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 약 이름이 트랙토실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딱 33주여서 보험이 안 됐던 거죠. 한 번 맞을 때 60몇만 원이라 그랬나? 그걸 맞으니까 제가 막 그런 부작용이 없더라고요. 그 수축 억제제를 맞으면서 있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제가 진짜 도저히 못 있겠는 거예요. 거기서는 잠깐 검사 받으러 가는데도 휠체어를 끌고 가주세요. 걷지 못하게. 정말 작은 방 안에 있는데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나오니까 막 진짜 벌크업이 되더라고요. 뱃속 애기도. 일주일 새에 진짜 1kg 가까이 컸던 것 같아요. 잔디가.
근데 그렇게 자궁 수축 억제제를 맞고 있다가 약을 중단하면 이제 반동 수축이 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약을 끊어보고 수축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일단은 제가 막 할 일도 있고 제가 진짜 잘 눕눕할게요 해가지고 어떻게 나왔어요. 퇴원을 했어요. 사실 눕눕이 안 되죠. 첫째도 있고 또 제가 성격상 그게 안 돼요.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이렇게 너무 억지로 눕눕해서 스트레스 받느니 최소한으로 그냥 움직이자. 그냥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난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다행히도 36주, 37주가 흘렀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아이도 많이 뱃속에서 크다 보니까 정말 움직이다 갑자기 쥐가 나기도 하고 정말 자다가도 갑자기 막 쥐가 엄청 나가지고 잠에서 깨고 그다음에 뭐 막 진짜 배가 이렇게 앞으로 커지니까 이게 그리고 배그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아들배 딸배 있다고 하잖아요. 모양도 다르고 반디가 훨씬 컸거든요. 출생했을 때 몸무게가 반디가 3.61 잔디가 3.2였는데 또 불구하고 잔디 배가 훨씬 컸고 옆으로 퍼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피부가 쓰리더라고요. 반디 때는 제 기억으로 이렇게 피부가 쓰리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막 이렇게 피부를 계속 자극한 것 같이 쓰라려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손을 대는 것도 로션을 바르는 것도 아플 정도로 많이 쓰라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37주 정도면은 이제 나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빨리 그냥 나와라 나 진짜 힘들다 보통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막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은 때다. 하지만 그 막달의 산모는 진짜 미쳐버리거든요. 너무 힘들고 그냥 빨리 나와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첫째 때도 등산을 하고 다음날 애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냅다 그냥 등산을 막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라 그러니까 또 안 나와요. 조기 진통으로 막 입원까지 하면서 밀어 넣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더 무리해서 많이 움직였어요. 진짜 피곤하게 계속 서 있고 막 세차하고 비 맞으면서 2시간씩 등산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무리한 어느 날 밤에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또 이렇게 또 그냥 매번 있던 배 뭉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심상치가 않아.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진진통을 제대로 느껴봤는데 진짜 다르더라고요. 가진통과 진진통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좀 심상치가 않아서 그래서 이걸 좀 체크를 해야겠다고 어플을 켰는데 5분 간격으로 이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규칙적이게.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게 또 잠깐일 수 있으니까 이거를 1시간에 몇 번 이상 규칙적으로 하면은 오라고 했었고 제가 임신 중에 병원을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혼나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 마지막으로 갔던 게 그 당직 선생님한테 혼나고 눈물을 쏟은 이후로 제가 배뭉침이 좀 있어도 안 갔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너무 규칙적이지만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 하고 40-50분을 제가 계속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진짜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픈 거예요,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뭐 내가 빠뜨린 게 있었나? 짐이라도 싸보자 하고 딱 일어나서 화장실 갔더니 주르륵 양수가 터진 거죠. 첫째 때는 양수가 터지고 뭐 이런 것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냥 직감적으로 이게 양수가 터진 거구나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병원에 전화를 하고 병원으로 가게 됐죠. 병원에 가자마자 내진을 했는데 내진을 하자마자 5cm! 이렇게 하고 엄청 바쁘게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제가 경산모니까 5cm 정도면 사실 이제 6cm가 넘어가면은 무통주사를 못 맞는다 그랬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무통주사 맞춰주시려고 엄청 빠르게 해서 마취과 선생님 오셔가지고 진짜 속전속결로 무통주사까지 정말 다행히 맞았어요. 병원 도착하고 1시간 반 정도 만에 아기가 나왔습니다.
자연분만으로 아기 낳으실 분들은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이게 경험해보지 않은 건 당연히 무섭죠. 사실 저도 경산모였지만 그래도 무서웠는데 근데 그냥 침착하게 하면 돼요. 마인드 트레이닝 잘하고 저는 솔직히 제왕절개가 조금 더 무섭게 느껴져가지고 자연분만을 선택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얘는 뱃속에서 자랐고 얘는 어쨌든 뱃속에서 계속 키울 수 없으니까 나와야 되니까 침착하게 해서 빨리 끝내자는 마음으로 힘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연분만 할 때 힘주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숨을 참은 상태로 힘을 줘요. 아래로 힘을 주고 이게 반복돼야 돼요. 들이마시고 참고 힘, 그 다음에 빠르게 내쉬고 바로 들이마시고 바로. 이걸 무한 반복하면은 금방 나올 겁니다. 그렇게 둘째가 태어났는데 무거운 뱃속에서 그 무거운 아기가 밖으로 나와서 배가 확 가벼워지면서 그 무거운 아기가 다시 가슴팍으로 얹어질 때 그 기분을 잊지 못해요. 그게 약간 중독적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내 인생에 다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참 그렇지만 셋째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회복의 기간을 거치는데 이상하게 둘째가 훨씬 괜찮았어요. 물론 다른 고통이 있긴 했어요. 일단은 저는 첫째 때 회음부가 제일 아팠거든요. 정말 앉지도 못하고 막 눈물 뚝뚝 흘리고 막 무릎 꿇고 밥 먹고 막 이랬었는데 회음부가 진짜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 할만한데 할 정도로.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병원에 도착하고 내진해주시는 간호사 선생님께서 계속 이렇게 뭐라요? 어떻게 설명 못하겠어요. 저는 제가 보진 못하고 제가 느끼기만 한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해서 계속 좀 살을 늘려주는 느낌?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뭔가 스트레칭이 돼서 좀 덜 아픈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무줄 같은 거를 생각해보면은 천천히 이렇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늘려준 고무줄이랑 그냥 팍! 이렇게 잡아당긴 고무줄은 손상도가 다를 거라고 상상이 되잖아요. 약간 그런 거 같은 원리인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오래 계속 뭔가 밑에서 계속 해주시길래 그래서 왜 이렇게 계속 오래 이렇게 내진을 하시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산후 이제 회음부 통증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불편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근데 사실 제가 첫째 낳을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힘주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힘 막 줘가지고 근데 애는 또 커가지고 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애가. 그래가지고 흡입기 이런 거 사용해서 애기를 뺐다고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배를 눌러도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병원 도착해서 누워있는데 혹시나 애가 잘 안 나오면 배를 살짝 눌러도 되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첫째 때는 배 누르는 게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애 낳는 거보다 배 누르는 게 더 아팠다고 느낄 정도로 정말 풍채 있으신 간호사 선생님께서 정말 그냥 체중으로 그냥 눌러버리셨어서 제가 정말 아파도 저 진짜 자연분만할 때 소리 한 번 안 내고 나왔는데 그 분이 누르실 때 으악! 막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누르셔서 이번엔 안 누르길 바랬는데 물어보시네. 근데 또 어떻게 안 나오면 조금 도움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네 했는데 정말 부드럽게 잘 눌러주셨어요. 분당 제1여성병원에서 둘째 출산했고요. 정말 아주 만족스러운 자연분만이었답니다. 첫째 때랑 또 달랐던 점은 훗배아리가 진짜 심했어요.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막 가면 갈수록 훗배아리는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훗배아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진통제 먹고 첫째 때는 회음부 때문에 진통제를 먹었었는데 이번에 훗배아리 때문에 진통제 먹고 그 다음에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파가지고 복대로 배를 좀 잡아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복대 차고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리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조리원에 가면 이제 걱정되는 게 전몸살이죠. 전몸살 있었는데 그 조리원이 그냥 가슴을 매일 봐주세요. 가슴 마사지. 거기에 이제 가슴을 전문적으로 봐주시는 선생님이 그냥 일과 중에 콜 주시면 가슴 마사지실로 가서 가슴 뭉친 거 쫙쫙 풀어주시고 이러니까 첫째 때는 전몸살도 진짜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가슴 딱딱해지고 막 열나가지고 막 정말 울면서 보여주고 정말 울면서 유축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가슴 관리도 엄청 잘해주셔가지고 전몸살도 크게 고통스럽지 않게 잘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첫째 때 이미 다 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둘째가 태어나니까 이미 한번 터진 가슴이 또 부풀면서 또 터지려고 하는 상황이 됐었어요. 어떡해요. 이게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뭐 가슴 안 크게 이렇게 뭐 막아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가슴은 이번 생은 포기하자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가슴 마사지 하시는 선생님께서 저한테는 와이어 있는 수유 브라를 권하시더라고요. 제 가슴을 막 이렇게 만져보시더니 이 가슴 가죽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거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편안한 수유 브라 말고 와이어 있는 수유 브라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와이어 있는 수유 브라가 있어요? 저는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사실. 그래서 와이어 있는 수유 브라를 착용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가슴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 아랫 가슴 부분이 정말 연해졌어요. 이게 어쨌든 늘어났었다 보니까 이미 터진 가슴 뭐 이렇게 복구할 수는 없겠지만 더 터지지 않게 와이어 있는 수유 브라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가슴이 유독 많이 커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처럼 그러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리원에서 뭐 이렇게 손목 보호대라든지 복대 이런 거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 조리원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일상적으로 계속 착용하고 있는 거는 추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기를 들고 있어야 된다거나 뭔가를 들어야 된다거나 그런 순간에 정말 잠깐 사용하는 게 아니면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저도 있는 내내 준비해서는 갔지만 사용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있는 동안에 마사지, 오로 배출을 돕는 마사지 이런 것도 받았고, 나오는 밥이나 간식 잘 챙겨 먹지만 점차 줄여나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늘어났던 위가 있어서 이게 너무 자주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리고 아기 나면은 이게 심리적인 건지 진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만큼 이제 다시 뱃속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배가 가벼워서 그런지 계속 배고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압박되어 있던 위가 해방되어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좀 수시로 챙겨 먹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저는 원래 군것질을 잘 안 하는 편임에도 그래서 조리원에 있는 동안에 간식을 줄이고 그다음에 식사량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붓기에 도움이 되는 차도 마시고 파라핀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나갈 때쯤에는 둘째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배가 많이 들어갔었어요. 처음에는 확실히 이게 둘째라서 배가 진짜 잘 안 들어간다, 며칠 동안은 그렇게 생각해서 첫째 때도 물 많이 마시고 식사량 좀 조절하면서 호흡법을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마사지도 받으면서. 그래서 둘째 때 배가 너무 안 들어가길래 조금 더 붓기차, 마사지, 이 호흡법, 식사량 줄이는 거 이거를 조금 같이 병행을 했더니 아마 산후조리원 마지막 날이 지금의 저보다 더 말랐었던 것 같아요, 배가. 제가 한 조리원 2주 동안 있었는데 거의 배는 다 넣고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수건 있잖아요. 일반 수건을 물에 적셔서 짜요. 짠 다음에 접어서 렌즈에 그냥 뜨끈해질 정도로만 돌려요. 정말 조금만 돌려도 금방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돌려서 따뜻한 수건을 배 위에다 올려두고 숨을 크게 쉬어서 뱃속에 공기를 가득 채워요. 그 다음에 손으로 배를 눌러주면서 정말 흉곽과 배를 정말 바닥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쭉 해서 뱃속에 가득 채웠던 공기를 빼줘요. 이거를 내 코어 힘으로 최대한 누르면서 손으로는 약간 힘을 좀 더 붙여주는 거? 이런 식으로 누워서 계속 반복해주면은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매일매일 배 사진을 찍어서 영상으로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만 해줘도 금방 배가 빠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조리원에서 나와가지고는 이제 단유 마사지를 받았어요. 어쨌든 매일매일 가슴 마사지를 받았다 보니까 이런 가슴 마사지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과 많이 주고받았었는데 일단 단유 마사지는 저는 한 3회 정도 받았었거든요. 그때 4회인가 5회를 권해주셨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3회만 받고 못 갔었어요. 이 횟수는 모유량에 따라서 다르대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모유가 저보다 훨씬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단유 마사지 기간도 더 길게 잡으셔야 될 거예요. 지금이야 단유 마사지라는 게 생겼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상술이다 아니다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옛날 엄마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모유수유를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대요. 근데 언제부터냐, 이게 분유가 대중화되면서부터 모유수유를 잘 안 하게 되니까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교육도 받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애 둘 육아 사실 빡세지만 내가 얘를 또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둘이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가득 찰 수가 없어요. 또
이제 둘째도 어린이집을 간 지 또 며칠 지났고 또 금방 적응도 했고 그래서 진짜 뭐 많이 키운 것 같아요 벌써. 확실히. 그리고 첫째 때는 두 돌 때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둘째는 지금 돌에 어린이집을 보낸 거예요. 사실 뭐 둘째라서 빨리 보냈다 뭐 이런 것도 맞긴 한데 이게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도 잔디는 빨리 보내는 것보다 딱 그 정도 시기에 보낸 게 딱 적당했던 것 같고 잔디는 진짜 너무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지금 가도 낯가리는 거 없이 엄청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1년 후 저희 몸. 사실 그간에 어쨌든 제가 그 사고를 겪으면서 제가 또 이 사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인생에 너무 큰 일이었고 너무 많은 영향을 준 일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 영향인지 아니면 정말 산후 우울증, 산후 호르몬의 뭔가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여러 가지가 다 겹쳤던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산후에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이 그렇게 찌더라고요. 또 살이 찌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우울감이 찾아오고 정말 악순환이었는데 이거를 좀 깨부시고 나니까 원래 컨디션으로 좀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냥 뭐 51 정도는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 55에서 멈춰있거든요. 진짜 이거 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조만간 디톡스 한번 쫙 하고 운동 빡 해가지고 다시 예전에 저로 돌아갈 겁니다. 진짜 화면으로 보시면은 확실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예전과 다르게 살이 많이 쪘다는 거를. 그리고 하나 빠뜨릴 뻔했어요. 중요한 게 제가 반디 출산 후에 다낭성이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잔디 출산 후에 계속 부정출혈이 계속 있어서 이게 오로가 계속 잘 안 빠지고 있나 하고 병원에 갔더니 다낭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애 낳고 나서 이노시토를 챙겨 먹는 거를 좀 많이 소홀했었는데 그 시기 때 출산하고 다낭성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흔하대요. 그때 되게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기가 쉬운 시기여가지고 다낭성이 오기가 쉽다고 하니까 출산 전에 이렇게 이노시토 챙겨 드셨던 분들, 안 챙겨 드셨던 분들도 출산 후에 관리 차원에서 드시는 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후로 챙겨 먹고 지금 완전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산하고 1년 만에 좀 기억을 더듬거려가지고 영상을 찍는 거라 또 많은 부분들이 누락이 됐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을 임신 중이신 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매일 임신 출산 영상만 엄청 찾아왔던 것 같은데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의 경험 안에서는 이야기해드릴 수 있으니까 댓글로 질문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꼭 이 시간만 내면 둘째, 첫째 이제 희동이까지 이렇게 애, 개, 셋을 픽업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또 황급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